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동성과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 이렇게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유동성이 뭔지는 꼭 아셔야 돼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뭔지 이거는 꼭 잘 알고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을 좀 잡담이죠. 잡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유동성 관련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되게 많아요.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다 하자니 또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 또 간략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먼저 쪽집게는 아니고 어쨌든 재밌게 촉촉 집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동성이 뭔지 먼저 알아야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equity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유동성은 기업, 금융기관 이런 데서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 그래요. 현금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 돈이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제가 혼자 막말하면은 저거 뭐야, 뻥 아니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공신력 있는 데서 갖고 왔어요. 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한마디로 현금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으면 유동성이 좋은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뭐 자산 다른 걸 갖고 있는데 걔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이런 게 유동성의 대표적인 거죠. 네. 뭐 멀게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외상 매출금이나 대여금 이런 이런 것도 이제 유동성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건 현금이에요. 현금. 시장에 현금이 많이 도냐? 그 예금이나 이제 예금도 현금이죠.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제 유가증권, 이제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도느냐 이런 건데, 자, 유동성 자체를 이제 좀 보면은 기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거나 현금 보유고가 있죠. 기업들도. 기업 스스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유동성 풍부하다 그러겠죠.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할 때, 근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 현금화하기 어려울 때는 기업이 당장 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죠? 차관. 네. 돈을 빌리는 거죠. 꿔야 돼요. 금융기관에 돈을 꿔야 돼요. 꾸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 그렇게 되면 뭐냐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기도 돈이 없고 빌릴 수도 없어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당장 뭐 고정비용도 나가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써야 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생산하는 기업들은 재료도 사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뭘 못 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파산까지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영업 수익이나 자산이 많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 보실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비율, 네, 현금화 비율이나 현금 유동성, 네, 이런 거, 현금성 자산,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단순 자산이 높은데 이게 부동산 같이 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러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현금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유동성이 주는 영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넘어가면은 또 머리 아프죠. 딱 세 가지만 볼게요. 하루에도 3끼 먹잖아요.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요즘 뭐 세끼 다 안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야식까지 뭐 더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3번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3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에 대해서는 좀 잘 외우는 것 같아서 네, 세 가지만 먼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가, 소비. 자, 유동성이 주는 영향은 물가, 소비. 유동성 한마디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많이 풀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뭐 하시겠어요?
네, 그 저축하신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자기에 대한 보상 심리, 뭐 갑작스런 보너스 받고 막 이랬는데, 네, 어떡하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뭘 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뭐 많은 뭐 자금인 경우엔 집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자, 소비가 늘어나요. 돈이 많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소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 대 공급의 법칙. 자, 수요 대 공급의 법칙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잘 아시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 하자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1,000원짜리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사는 사람이 20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사는 사람 20명이잖아요. 이거 사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도 살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요. 근데 20명이 사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어요. 아, 여차하면 내가 놓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겠죠? 아, 내가 100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판매자가 아, 나 이거 한 1,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사실래요? 그래도 살게요. 한 10명 정도 산대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2,000원 이렇게 받으면 바가지라고 다 안 사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적당히. 아무튼 수요 대 공급은 이런 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물가는 올라가요. 네. 대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요? 떨이에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10명밖에 안 사겠다는, 10개밖에 안 살겠다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는데, 100개 갖고 있어요. 뭐 어떡해요? 아, 그럼 덤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좀 더, 사세요. 아, 내가 700원에 할 테니까 하나만 더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할인하겠죠? 자, 그래서 수요 대 공급의 법칙.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사는 건 뭐죠? 소비예요. 쓰는 거, 소비. 돈으로 소비하는 게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해요. 소비가 줄면 물가는 하락해요. 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정부가 뭐 이런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뭐 막 주잖아요. 그리고 뭐 채권 발행해갖고 돈 구한 다음에 또 막 뿌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거는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받으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를 많이 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돼요. 네, 이런 구조. 자, 금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금리가 좀 하락이 돼요. 왜? 이 공급한 유동성이 다 은행으로 가버리면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도 보면 금리 계속 하락기에 있죠. 계속 하락. 이제는 뭐 많이 내려와서 이제 반등할 거예요.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갈 시기가 됐는데 그 전에 보면은 하락을 했잖아요. 유동성이 결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금리를 하락해요. 또 하나 유동성 공급하는 또 중요 요인 중에 대출이잖아요. 대출. 네. 담보대출을 하든 신용대출. 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높겠죠. 대출금리 높으면 돈 꾸는 거 어렵잖아요. 이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줄 때 금리를 하락시키면 대출을 통한 또 유동성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돈을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야, 이제 물가 잘 됐어. 경기 회복했고 물가 너무 올랐어. 물가 지금 너무 올랐어. 안 되겠어. 회수하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금리가 올라요. 막 금리가 올라요. 돈 쓰지 말고 저희한테 돈 주시면 저희한테서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돈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쓰세요. 금리가 인상돼요. 네. 자, 금리 인상이 자꾸 온다. 그럼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 점점 축소될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돼요. 반대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럼 은행에 찾아가셔서 특판 나오는 거 없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대출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대출금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채권과 주식. 자, 유동성이 늘면 주식 상승하죠. 왜 상승하죠? 그 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도 가요. 준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가는데 그럼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 많으면 사겠다는 돈이 많으면 주식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식은 올라요. 그럼 반대로 유동성 공급이 줄면 주식은 떨어질 수 있죠. 왜? 유동성 공급이 준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 있죠. 대출해서 주식 산 사람들 주식 팔아서 대출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전보다는 매수세가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차익 실현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다 보면은 주식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 채권 금리. 네, 채권 금리도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금리는 정부가 보통 이제 발행하거나 하는 그 발행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채권 금리 왜 유동성 공급 시 채권 금리가 오를까요? 자, 맞추실 수 있으신 분? 네, 뭐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쉽게 하시면 돼요.
자, 채권은 보통 이제 쉽게 국채를 얘기를 할게요. 국가에서 유동성 공급할 때. 자, 나라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 쓰고 보통 부채가 많지 나라에 돈 별로 없어요. 세금으로 메꿔서 써야 되는데 돈 없잖아요. 재난지원금 나라가 돈이 있어서 푼 게 아니에요. 빚이에요, 빚. 네, 다 빚으로 한 거잖아요. 국가 부채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빚이에요. 그러면은 돈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 네. 채권은 옛날에는 이제 본드, 요즘은 픽스드 인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뒤에 뭐라 그럴까? 얼마 뒤에 이렇게 뭐 좀 쉽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내가 연이자 한 5% 이걸로 해갖고 줄게. 자, 연 5%니까 10년 뒤면은 5 곱하기 10, 50%죠. 원금에 플러스 50%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 있다면. 자, 이건 뭐죠? 정부가 발행을 할 때 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10년 뒤에 갚을게. 10년 뒤는 잠깐만 다음 정권 아닌가? 내 정권 아닌데 어쨌든 10년 뒤에 갚을 테니까 당장 나한테 돈 좀 꿔줘. 대신 이자는 연이자 5% 줄게. 네, 이게 국채예요. 지금 발행해서 10년 뒤에. 그러면 국채 산 사람은 10년 뒤에나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요.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보통 한국은행이 많이 사주는데 뭐 개인이 국채 그런 거 왜 은행 가면 국채 그 펀드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이 사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사기도 해요. 누군가 사줘야지 돼요. 근데 자, 내가 10년 뒤에 연이자 5%로 해서 줄게. 좀 사줘 이랬는데 하도 그냥 유동성을 채권을 많이 풀었더니 또 정부가 매달 채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쓸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더 이상 없어요. 5%에는 더 이상 거래 안 해. 그럼 어떡해요? 그래. 내가 그럼 연 7%, 2%더 쏜다. 어차피 뭐 내가 할 거 아니고 다다음 정권이 할 텐데 내가 쏜다. 뭐 이런 심리로 그냥 연 7%. 그랬더니 연 7%? 야, 잠깐 10년 뒤면은 연 7% 10년이면 70%인데? 그럼 해볼 만한데? 그럼 잠깐만 내가 있는 돈을 한번 사볼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죠.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가 늘죠. 공급이 늘죠. 네. 공급이 느는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줘야 그나마 사람들이 와서 사겠죠. 자, 여기 채권 금리하고 가격이 반비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라 사실은 뛰어넘어갈까 하다가 좀 한 건데, 채권 금리는 말 그대로 지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뭐 10년에 연이자 5%씩 10년, 이거는 이제 채권 금리예요. 채권 가격은 또 이 채권 갖고 또 거래를 해요. 채권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거래 안 하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채권 시장이 존재하는데, 자, 제가 이번 달에 좀 아까 그거 10년짜리 10년짜리인데 10년물 국채인데 연 5%로 해갖고 주겠대요. 제가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럼 10년 뒤에 50%, 그러니까 세금이랑 수수료 이런 거 생각 안 할게.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50%, 1억에 50%면 5천만 원이죠. 10년 뒤에 5천만 원 이자 플러스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을 투자했어요. 자, 10년 뒤에 이제 1억 5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장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현금할 건 딴 거 없고, 예를 들어, 이 채권을 팔아야겠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1억에 10년짜리 5%를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 샀어요. 근데 다음 달 됐더니 정부에서 막 하다가 똑같은 정부 국채인데 10년 만기 국채인데 다음 달에는 정부가 발행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다고 7%에 발행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은 5%짜리인데 상대방은 더 높죠? 저보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동일한 가격으로 팔면 1억 원에 팔면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5%가 7% 올라갔는데 지금 제 가격 그대로 팔면 1억에 팔면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지금 저는 1억에 예를 들어 1억에 5%를 10년 하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얘는 1억에 50%에서 7%에서 10년이면 70%니까 1억 7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갭이 생기죠. 최소한 제가 1억짜리를 뭐 10년 뒤에 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 퉁쳤을 때 8천만 원에 팔아야 비슷하게 되겠죠. 2천만 원 이게 갭이 생기니까 최소 뭐 그 정도는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줘야 사주겠죠. 1억에 팔 거를 1억짜리를 한 9천만 원 이렇게 해줘야 여기서도 그래 그 정도면 사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네. 자,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채권 자체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좀 반비례해서 떨어져요. 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5%짜리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게 4%가 나왔어요. 야, 난 이거 5%인데 이거 내 거 살래? 나 1억인데 1년 네가 한 1억 500 정도 주면 내가 살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1억에 사고 1억 500에 팔아갖고 500만 원 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채권 갖고 있다가 팔고 사고 이거 하는 게 바로 채권 시장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동성 공급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양적 완화하고 양적 긴축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공급하면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줄이면 공급을 줄이고,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하면 양적 긴축, 이렇게 통념? 통상적으로 쓰는데, 사실 얘네들의 개념은 단순히 돈을 공급했다, 또는 돈을 회수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원래는 좀 달라요. 뒤에 설명드릴 건데, 본래의 개념은 다른데, 요즘은 그냥 퉁쳐서 얘기합니다. 그냥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돈을 시장에 공급하면 국채를 발행을 하던 어떻게 해서 채권을 팔던 뭐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라는 건 컨텐터티브 이징이라 그러는데 그 시장이 그냥 말 그대로 돈을 공급하는 거예요. 돈을 공급하는 거. 양적 긴축은 똑같은데 이제 타이트닝이라 그래요. 긴축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지. 타이트닝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주가 상승하겠죠. 앞에 설명드렸죠. 돈이 공급되니까 주식도 사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대출 받아서 또 나쁜 편인 것 같은데 영끌이 한다는 거 하던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식 사죠. 이러면서 올라가요. 주가 막 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물가 막 사죠. 그러면 물가 상승하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그거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가 상승하겠죠. 자, 긴축은 돈을 회수해요. 돈 회수할 때 어떡하죠? 금리 인상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 팔고 예금으로 오게 만들죠. 네, 이런 걸 해서 양적 긴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인데, 자, 원래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옛날에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원래 2.5%였어요. 기준금리 미국에.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위기니까 어떻게 또 이자를 줘요. 은행권도 이자 줄 여력도 없고 대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것도 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0%로 떨어졌어요. 금리 제로. 0%. 금리 없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뭐죠? 마이너스 금리. 돈을 맡기면 금리 몇 퍼센트 해갖고 돈을 내야 돼요. 은행에 10,000원을 맡겼는데 매달 수수료로 500원씩 내야 돼요.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되면. 그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재료금리가 떨어져서 금리 내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사들여갖고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겠다. 그래갖고 재료금리 상태에서 채권을 사들여갖고 시장에 통화를 갖다 공급.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을 발행하는 데죠. 돈을 막 발행하는데 국채가 될 수도 있고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들, 그거를 은행이 산 거예요. 사들인 거예요. 말이 사들인 거지. 그냥 내가 돈 줄게 일단 나한테 줘봐. 그리고 채권 있는 대로 받아놓고 그냥 돈 찍어서 뿌린 거예요. 그냥 뿌리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예? 잘못 뿌리면 범죄자 같고 좀 모양새도 안 나고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 같고 이러니까 그냥 모양으로 채권 좀 줘봐. 그러고 돈 찍어내서 돈을 공급한 거예요. 네. 자,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공급 때는 이쪽에 금리가 떨어져야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출도 받으면서 하기도 하고 여기 맡겨봐야 이자도 없으니까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 공급할 때. 그러다 보니까 0%까지 떨궜는데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채권을 막 산다는 그런 형태로 쇼를 하면서 돈을 찍었어요. 찍어서 뿌린 거죠. 네, 막 뿌린 거예요.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시장에 뭐 유동성을 공급할 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써요. 요즘은. 네.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네. 있는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반대에 유동성 긴축 타이트닝은 중앙은행이 돈 찍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게 이제 긴축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회수해요. 본인이 채권 매입했잖아요. 싫다는데 가져가서 채권 가져가고 돈 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채권, 야, 너 채권 가져가, 빨리 돈 갚아. 돈 내놔. 빨리 가져가, 돈 내놔. 확 내놔. 이게 이제 긴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앙은행이 은행권들,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에서 반강제예요. 반강제로 돈 내놔 그래갖고 돈을 빼내는 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거든요. 한 거를 이제 긴축이라 그래요. 은행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또 돈을 갚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은행이 모으는 제일 좋은 방법, 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되죠. 예금 유치할 때 뭐 하죠? 특판금리 주잖아요. 그 금리를 인상해야지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죠? 예대마진,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그 이자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요. 이게 이제 유동성 긴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건데 요즘은 그냥 돈을 회수한다. 금리가 인상되고 돈 회수한다. 그럼 유동성 긴축 그냥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동성 공급.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진짜 돈이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계속 가요. 기분 좋죠?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자,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 기분 좋겠죠? 자, 이게 유동성 공급이에요. 돈을 드려요. 그럼 뭐 하죠? 자, 돈 씁니다. 막 다니면 막 돈 쓰죠? 그냥 쓰기 바빠요. 물가 막 올라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유동성을 지금 많은 정부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 유동성 공급을 언제까지 하지는 못하겠죠. 돈을 계속 찍어낼 수도 없고. 자, 그럼 어느 순간에는 유동성을 점점 줄여요. 이번 달에 시장에 뭐 100억을 줬는데 다음 달에는 80억, 그 다음 달에는 70억, 그 다음 달에는 50억. 점점 유동성 공급을 줄여요.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왔는데 얘를 잠그는 겁니다. 잠그면서 점점 이 양을 줄여요. 그럼 밖에 여기 뭐죠? 대야에다가 물을 받고 이 물을 갖다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뭐가 되죠? 물이 차는 속도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뚱뚱 떨어지다 보면은 꽉 차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올라가요. 이거 어떡하지? 물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 물을 막 쓰면 안 되는데? 그럼 뭐죠? 주식시장 이런 데서도 공격적 매수를 하기보단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위험성 자산 쪽에서는 얘를 믿고 물 콸콸 막 써도 또 콸콸 막 해주니까 그 믿고서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야 점점 잘 안 오네 그러다가 이거 정말 무서운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충격까지 발생을 하면 긴축 발작이라 그래서 테이퍼 텐드럼이 발생합니다. 공포심이에요. 야, 더 이상 유동성 안 오면 받쳐줄 돈이 없고 받쳐줄 돈이 없으면 어떤 기업은 계속 돈을 받쳐줘서 버텼는데 그럼 얘도 무너질 수 있고 뭐야 주식시장 지금 얘가 돈을 이렇게 대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네?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긴축 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느냐 갖고 그동안 좀 불안 심리가 많았죠.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주식 사고 뭐하고 뭐 기업들도 투자하고 뭐하고 했는데 갑자기 돈을 덜 주겠대요. 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군가가 매달 500만 원씩 준다. 그래갖고 매달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뭐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뭐 월세 300만 원짜리 집에도 사고 400만 원 집에 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주는 돈을 줄이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도 옮길 수 있고 먹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식시장 같은 데서 위험자산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항상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되게 경계를 하는 이유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 자체가 좀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을 할 수 있죠. 뭐 기업 밸류에이션이 좋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10개 넘는데 어쨌든 10개라고 치고 얼음컵에 채워주고 그냥 있으니까 마음이 후회갖고 네 다시 볼까요? 마음이 후회갖고 제가 이거 막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막 넘어가 버렸네요. 네. 마음이 후회갖고 이 얼음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차해지는 게 점점 줄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급해지고 박해져요. 덜 나누려고 그러고. 투자도 그만큼 똑같아요. 덜 투자하려고 그러고 이제 회수하려고 그래요. 네.
얼음이 많으니까 계속 채워줘요. 10개씩 계속 먹으면 또 채워주고 먹으면 또 채워줘요. 그럼 어떡하죠? 마음이 후하니까 옆에 누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내 거 가져가. 막 이렇게 줬어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공격적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편하니까 어쩔 또 뭐 들어 올려주겠지. 이 종목 조금 하락해서 올려주겠지. 근데 얼음이 점점 안 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옆에서 달라 그럴까봐 먼저 확보를 하고 점점 마음이 소심해진다, 방어적이 되는 거죠. 소심이 아니라 방어적이 되고 조심해져요.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자도 점점 조심해져요. 제가 이런 발언 되게 좀 조심스럽던데 양쪽 완화 부분이 줄어들면요. 코인 시장 같이 지금 거의 뭐 기준도 없이 막 등락폭도 큰 데들이 있죠. 변동성 큰데 이런 데들은 타격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테이퍼링 같은 거 나오고 연준에서 저거 화폐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대표적인 공격성 자산이잖아요. 위험성 자산인데 유동성 줄고 어떤 화폐 가치로서 인정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연방 코인이 이런 거 별도 대체제 나오고 이러면요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코인을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식시장도 이제 조금 약간 영향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 안전자산 저축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기업 채무 비용도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가 계속 뭐라 그럴까 그 기존에 이자 비용을 내고 있었던 부채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100억이면은 뭐 100억이 2%면 1년에 연이자 2%면 2억씩 돈을 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금리 5% 되면 3억을 더 지출해야 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지 불안하네 주식시장 불안한데 금리 많이 준다 그럼 어떡하죠? 주식 팔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쪽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금리 한 5%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금도 많이 하죠.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 1년에 5%라도 받자 이런 생각이 많아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뭐 유동성 관련해서 많은 게 있어요. 유동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재도 그렇고 뭐 무역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유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건 말씀드린 거고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완화 긴축 시기 그리고 그때의 어떤 통화의 흐름 돈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큰 그림을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